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10월 말이어서요. PPT를 조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 교무실 뒤로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오전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저희 교무실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모두 창문에 매달려서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단풍잎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반대편에 있는 애들과는 너무 다르네요 하면서 저희가 창문을 보다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보인다 8.0 오늘 모두 한 권씩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목차는 보인다와 관계없이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이고요. 보인다 8.0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보인다 1.0부터 9.0까지 10.0까지 모두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책자는 이제 8.0이다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인다 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학부모 진로 진학 Q&A라고 되어 있지만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게 문항을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저희도 궁금했던 점,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협의하면서 문항으로 뽑아내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문의 주셨던 점, 또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되게 당황해 하셨던 점들 이런 것들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입과 관련된 제도들이 바뀌고 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매해 8.0이 나오고 있지만 문항은 해마다 좀 변형이 있고 내용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책자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 문항 위에는 키워드가 있고요. 다루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이걸 키워드로 뽑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항과 연계된 문항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항을 보시고 좀 더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또는 확장해 가실 때 해당 문항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내용 본문을 모두 살펴보시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참고 자료가 모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실 때 활용했던 사이트나 또는 도서, 기타 자료들을 어떤 것을 활용했다라는 정보와 더불어서 부모님들께서 해당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으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7개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대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육 과정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대입 지원할 때 유의사항들입니다.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니고 둘째나 셋째일 때는 이제 부모님들도 또 대입 지원할 때 크게 당황하지 않으시지만 아이들은 누구나 입시를 지원할 때 처음 입시를 지원하는 아이들이어서 선생님들께 많이 의존하고 부모님들도 첫째 아이일 때는 선생님들께 많이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선배 어머님들께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나왔던 대입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어서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 고3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시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에 대한 대입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특징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정시가 수능 시험 위주로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 각 영역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이 수시 전형이고 아이들이 3년 동안 준비해오는 이 과정들이 모두 수시 전형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시 전형에서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8.0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점차 해가 거듭되면서 내용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분야별 대입 정보인데요. 아이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좀 특성화된 위치 한약이라던가 또는 이공계 특성화대학 또는 예체능 계열 사관학교, 병찰학교처럼 좀 특수목적 대학일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분야별 대입 정보 다루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다루고 있는 전문대에 대한 대입 정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2년제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문대 대입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시면은 주요 내용들하고 문항 번호인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요 시기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적당하다라고 좀 안내를 좀 해봤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 책자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수시 대입 정보, 분야별 대입 정보, 진로 진학 정보 이 부분이 부모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8.0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소개였고요.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준 대입 전형 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시 전형이다 그리고 정시 전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대입 지원을 하는 시기가 9월에 이제 수시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9월 중순 한 10일 전후로 해서 3일 이상 포함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시 접수는 아이들 최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시 전형의 대표적인 것들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소수 아이들 지원하긴 하는 학생부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 전형에서 논술을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내신 등급 때보다는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할 때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수시 지도를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이제 수시 모든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 등록까지 끝나면 이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수능 성적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시 모집이고요. 9월과 12월에 있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아무 곳에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2월에 있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수시 납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수시는 아이들이 6장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겠다라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을 하면 다른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일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있는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시 모집은 조금 다른 게 아이가 합격을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추가 모집 때 다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추가 모집은 원래 아이들을 몇 명 뽑겠다라고 했던 인원보다 학생들을 뽑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집 전형이어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에 추가 모집이 나올지는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미달된 학과 또는 기준에 못 미쳐서 목표했던 것보다 인원을 뽑지 못한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서는 29번 문항이고요. 가지고 계신 책자로 이제 5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하는 부분이었고 앞에서 전재성 선생님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는 수능 성적을 전형 요소,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고요. 연계된 질문으로
최근에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요거하고 관련된 문항은 42번 문항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이것도 오늘은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해서 3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고 각 군마다 한 번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에 비해서 3번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지원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군, 나군, 다군은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학에서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모두 가군에 몰려 있다고 하면 아이한테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 비해서는 기회가 좀 문이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수능에서는 수능 성적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 몇 등급, 몇 점이라고 하는 이 등급 점수를 가지고 뽑는 전형인데 이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100%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교과 성적에 면접이 포함될 수도 있고 교과 성적에 서류평가, 정성평가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받은 성적을 이제 교과 전형에서 활용하게 되고요. 이때 교과 성적은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8.0 부록에 이제 입시와 관련된 주요 어휘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두고 있거든요. 제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과 전형에서 보는 거는 대체적으로 정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들을 평가하는 방법이어서 누가 평가하더라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요.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성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료들을 토대로 평가자가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해내는 평가 방법이어서 단순히 아이가 보여주는 수적인 것 외에도 생기부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발전 가능성, 변화 과정, 성장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주로 활용이 되지만 앞에서 교과 전형이 평균적으로 등급이 몇 점이었다. 이걸로 아이들의 1, 2, 3, 4 순위가 줄서기가 가능했던 거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런 성적, 그러니까 아이의 등급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아이가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교과 외에 다른 활동과 연계해서 자신의 진로를 키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주변의 친구들이나 대인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충실도를 기반으로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했는지를 바탕으로 대학에 와서도 대학에서 공부할 역량을 갖췄느냐 요거를 판단해내는 전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에서 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아이들 성적표 보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요 모의고사 성적표인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3월 모의고사가 3월 둘째 주 안에 다 치루어집니다. 시험을 보고 3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요거는 저희 학교 아이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아이한테 허락을 받고 활용을 했습니다. 이름은 안 나오게 쓸게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저한테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출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한번 출력하고 나면 기한이 지나가면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성적표 가져오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고 하면서 요거 성적표에서 40 뽑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맞바꿨습니다. 저는 활용하고 그리고 한 장 다시 뽑아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적표를 분실하거나 또는 다시 이렇게 받으러 올 때가 많아서 성적표를 아이들한테 처음에 발부해 주고요. 그리고 PDF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분실했다고 하면은 해당 아이 성적표 찾아서 다시 이렇게 뽑아주긴 하는데요.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아이들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시면 아이들이 잘 안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자 알림이를 발송해 드립니다. 오늘 몇 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아이 성적표를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적표를 출력하는 사이트에서 출력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동안의 변화 과정이나 또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특히 수시로 지원하는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최저를 충족할 수 있겠다, 최저 충족이 어렵겠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아이가 치러왔던 모의고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 모의고사 성적표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보관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친절하게 원점수가 나옵니다. 원점수는 아이가 받은 그대로의 점수이고요. 이 원점수를 상대 점수인 표준 점수로 변환해야 됩니다. 표준 점수는 아이들의 특성, 그러니까 교과마다 그 교과의 난이도나 또는 아이가 선택한 과목이나 또는 영역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가 실제로 맞은 서열을 좀 다른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집단이어서 표준화시켜서 비교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급 석차, 학교 석차, 그리고 백분위, 등급 이런 것들이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표시가 됩니다. 영어, 한국사, 영어하고 한국사는 원점수에 의해서 절대평가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상대점수인 표준점수나 석차 등급 또는 백분위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탐구도 상대평가이지만 1학년 아이들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탐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절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돼서 나옵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아이들 1등급 맞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9월 모의고사는 거의 100명에 가깝게 아이들이 1등급 맞는데 아직까지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수업 잘 들었으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친절하게 모의고사 성적표는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래서 아이의 정답표라든가 또는 아이가 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도 세부 영역을 나눠서 아이의 점수를 알려줍니다.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라던가 또는 전체적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아이가 봤던 이 시험의 전국적인 분포는 어떠한지 이런 모든 정보를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수능 성적표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는 다르게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점수가 없고 아이가 선택한 과목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표준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그 백분위에 따라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아이가 받은 등급. 노란색으로 지금 잡아드린 이 부분들은 상대평가해서 나온 등급이고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원점수 기준으로 나오는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받는 수능 성적표에는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시되고
6월, 9월에 보게 되는 모의평가에서도 동일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원전수 없고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리고 탐구는 상대평가되고요. 한국사나 영어, 제2외국어는 원점수에 의해서 등급 산출되는 백분위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은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영역과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시험을 본 아이들의 그 집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해서 48점을 맞은 친구와 좀 어렵게 출제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48점을 맞은 친구를 똑같은 48점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표준화해서 똑같은 평균과 똑같은 똑같은 평균과 똑같은 편차로 옮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반영한 Z점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산출을 하고요. Z점수에다가 아이가 받은 과목의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을 합해서 표준 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국어하고 수학은 평균 100, 그 표준 편차 20의 분포도로 옮겨가게 되고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로 옮겨가게 되는데 아이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표준 점수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이가 받은 분포 그대로 평균과 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애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140 정도, 표준 점수가 140 정도 이상 만점이 나올 때 좀 난이도가 있었던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어려웠다라고 했던 불수능일 때 국어가 150점 이상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를 이렇게 이제 표준화해서 표준 점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표준 점수 말고 이제 아이들 성적표에서 보였던 게 백분위라고 하는 건데요. 백분위는 그 과목 안에서 내 자기 밑으로 몇 명이 있나 해서 그 영역 안에서 학생의 상대적인 서열을 보여줍니다. 백분위 점수로 봤을 때 거의 100점에 수렴할수록 높은 성적이 되는 거고요. 요 백분위 점수이기 때문에 100점이 나올 수는 없지만 요 백분위 점수에서 100점에 수렴하고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는 자기보다 이 학생보다 점수를 낮게 맞은 학생이 적다. 근데 백분위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많다. 이거를 보여주는 숫자여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등급도 마찬가지 같이 나오는데요. 이 등급은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9등급으로 나눕니다. 9등급으로 나누는 이제 누적 비율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요 비율이고요. 그래서 4%, 7% 해서 누적해가는 요 9등급제. 그래서 등급은 보통 정수로 나오고 동점자일 때는 상위 등급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요 의미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등급 얘들은 모두 아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상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에 기준해서 절대평가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경계선이 90점이고 이 90점을 경계로 해서 10점 간격으로 등급이 나뉘어지고 마지막 9등급은 20점 미만을 받은 학생들이 9등급을 받게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 점수가 40점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는 10점의 점수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5점씩 내려가서 9개의 등급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 점수가 45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9등급의 점수를 받게 돼서 제2외국어 그리고 한국사, 영어 영역은 원점수에 의거해서 절대평가되는 영역이고 국어, 영어, 탐구 영역은 상대적인 점수가 나오는 성적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받는 모의고사 성적표와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적표의 모습입니다. 위에 지금 사진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저희 학교 아이가 1학기 때 받은 학기말 성적표의 일부를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같은 학생은 아니고 졸업생의 생기부에 있는 교과 발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받은 성적표가 이제 생기부 교과 발달 사항에 있는 생기부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학기말 성적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박스 부분인데요.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지필, 수행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2번 봤다는 의미입니다. 1회 고사와 2회 고사 2번을 봤고요. 만점과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회 고사를 100점 만점으로 시험은 봤지만 학기 말에 반영되는 비율은 30%만 반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1회 고사 때 84점을 받았지만 학기 말 성적이 산출될 때는 이 중에서 30% 환산이 돼서 25.2점을 받은 걸로 환산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2회 고사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81.1점을 받았지만 30%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환산해서 24.3점으로 환산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기말 반영 비율이 30%와 10%고 아이가 받은 점수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해당 아이의 학기말 성적을 산출해 보면 지필고사에서 받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모두 합산했을 때 89.53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올림해서 정수로 끊어지는 요 90점이 원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원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성적표에 보면 원점수 말고 과목 평균이 있고 괄호 안에는 표준 편차가 같이 나옵니다. 과목 평균은 아이들이 이제 평균점으로 얼마를 받았다를 알려주는 거고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여서 대체적으로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도 작게 나온다면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 있는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과목 평균은 높지 않은데 표준 편차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 아이들의 그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적표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그대로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석차 등급 요것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과목 이름에 국어 4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과목 이름 옆에 적혀 있는 4는 아이들이 배우는 단위수예요. 일주일에 4시간을 배운다는 거고 고교학점제상에서는 이 단위수라고 하는 게 학점으로 바뀐 겁니다. 아이들 지금 성적표를 보시면은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 1 단위수는 이제 일주일에 1시간을 했고요. 얘는 등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과학탐구 실험은 3등급 ABC의 성취도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창체 시간이 아니고 진로 선생님과 1시간씩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는 이 시간인데요. 교양교과이다 보니까 여기는 성취도나 등급 산출 전혀 되지 않고 패스페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걸로 요런 게 하나 더 보이실 건데요. 프랑스어 원해서 비고의 공동 타기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가 캠퍼스형 공동과정으로 이수했다는 거고요. 캠공을 듣고 거기에서 받은 성적도 학기말 성적표에도 들어오고 아이의 생기부에도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아이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해서 해당 과목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에서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안내가 되는데 저희는 1학년 지금 학생의 그 학기말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1학년 아이여서 진로 선택 과목이 해당 없음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졸업생의 자료인데 지금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원점수와 과목 평균은 있지만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표준 편차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면 어느 정도 아이의 섭차가 없더라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아이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데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은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등급 안 나오고요. 성취도는 3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ABC 3단계로 평가가 되고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A를 받은 학생들이 몇 퍼센트, B를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인지, C를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인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로 선택 과목 부분에서 보여지는 성적표 부분이고요. 요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대입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이제 대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들은 뭐 가산점을 주거나 등급을 변환시키거나 환산 점수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등급별 분포, 지금 성적표에서 보였던 것처럼 분포 비율을 활용해서 환상 등급을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앞에서 가산점이나 등급 변환, 환산 점수를 부여할 때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2과목이나 3과목을 선택하지만 등급별 분포를 활용할 때는 전 과목을 다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이제 충북대나 충남대도 등급별 분포를 활용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대입에 반영을 합니다. 앞에 있던 학생의 그 생기부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생활과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었고요. 이 친구는 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봤을 때 A를 받은 학생들이 11%, B를 받은 학생들은 34.4%, C를 받은 학생은 54.5% 이렇게 지금 비율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표는 충남대학교 올해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 이게 변환 등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예요. 이거에 맞춰서 이 학생의 생활과 과학 석차 등급을 변환해 보면 지금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을 맞으면은 비율에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A를 받을 때는 1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B를 받은 학생은 누적 비율을 활용하는데 성취도 B의 학생 비율과 C의 학생 비율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B를 받은 학생이 34.4, C를 받은 학생이 54.5여서 요 B와 C를 받은 분포를 더하면 88.9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표에서 88.9가 속해 있는 부분 요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생활과 과학은 변환 등급으로 3등급이 부여가 되는 거고 혹시 이제 C를 맞게 된 학생들은 누적 비율 C의 학생 비율이니까 54.5가 속해 있는 5등급의 등급을 맞게 되어서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이제 등급이 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충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많은 학교들에서는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성취도가 등급으로 환산돼서 교과 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종합전형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성취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특 내용을 보면서 아이의 성실도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들도 아이들이 충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교과, 예술, 체육 이 부분이 이제 성적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적표는 크게 세 덩어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 그리고 진로 선택, 마지막에 체육, 예술, 그리고 생기부, 교과 발달 사항에도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체육이나 예술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게 매우 적습니다. 성취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수, 아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들었는지 단위수와 성취도 이 정도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듣는 과목이어서 체육, 음악, 미술 그래서 예술, 체육이지만 예술, 체육 교과군에서 일반 선택일 경우에는 3단계 성취도 외에 앞에서 봤던 진로 선택과 동일하게 분포 인원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하면 보통 교과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5단계 성취도와 9등급제로 등급을 받게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들 중에서 생활교양에 속하는 과목들이 기술과정, 그리고 제2외국어, 정보교과입니다. 좀 아이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조금 강한 교과들이긴 한데요. 이 교과들도 동일하게 지필고사를 보고 9등급제로 등급이 산출돼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보통 교과에 속하지만 교양 교과군인 진로와 직업 같은 이제 교양 교과군은 패스나 페일 요걸로만 나오고 성취도나 또는 등급은 산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강자 인원이 13명 이하가 되는 소인수 과목인 경우에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명 이하인 소인수 과목에서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만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간 통합교과, 캠공의 경우도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서 이 경우에도 3단계나 5단계의 성취도 평가, 성취도만 성적표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적표까지 아이들 고등학교 왔을 때 성적표 어떻게 받는지 해석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으시면 많은 답변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 모집 요강을 보세요 라고 이제 답변을 얻으실 텐데요.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보통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두꺼운 책자입니다. 학교마다 한 권씩 이렇게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온다고 하면 모든 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실 텐데요. 수시 모집 요강을 볼 때 어떤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목차에서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보시고요. 제일 앞부분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해 입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주요 변경사항 보시고요. 그리고 한눈에 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약해서 개관해 놓은 그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개관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변경사항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변경사항과 그리고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시고 앞부분에서 좀 놓치시기 쉽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형 일정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는 면접일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이가 지원하는 학교들이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 면접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면접일 확인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에서는 복수 지원에 관한 사항 요거를 보도록 안내를 합니다. 복수 지원에 대한 거는 각 학교마다 전형별로 교과 전형을 쓰고 종합 전형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각 전형별로 하나밖에 쓰지 못합니다 라고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 몇 명 뽑는지 인원표까지 보고 나시면
아이가 어떤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목차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전형별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앙대 2024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중앙대는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고,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 해서 중앙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여서 이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때는 전형 일정,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전형 방법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지금 중앙대처럼 같은 종합 전형이더라도 종합 전형의 종류가 다양할 때는 평가 요소가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자신한테 적합한 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서는 학업 역량을 50, 그리고 진로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20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똑같은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탐구형 인재에서는 학업 역량을 40, 진로 역량을 50, 공동체 역량을 10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기부에 나타난 강점을 분석하셔서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지 요거를 판단하셔서 아이한테 적절한 전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평가 요소라든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지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전형을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앞에서도 이렇게 전형 방법이 어떻다라고 안내는 되지만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좀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한다 해서 평가 방법을 하나의 목차로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합평가라 하더라도 지금 3개의 원 그래프가 평가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지역 인재가 가능한지, 또는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특별한 전형들이 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공무원 자녀 이런 것도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유공자라든가 서해 우도 이런 거 있을 때 있어서 해당 영역에 우리 아이가 지원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종합 전형에 대비해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거의 수시 모집 요강에서 안내하고 있어서 학생부 평가 방법 그리고 면접 평가까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까지 검토하시면은 수시 모집 요강 보시는 방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원서를 쓰면 특별한 경우에 아이들이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거의 없지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전형을 쓸 때는 특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일 경우에 아이의 포트폴리오나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고른 기회, 그리고 지역 인재, 또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다 보니까 학생보다는 학교에서 챙겨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서류가 빠져서 아이가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 친구들은 세종, 충남, 충북, 대전권에 있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세종, 충남, 충북,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종으로 전입을 해온 학생은 대전, 충청권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지만 경기권에서 세종으로 전입해온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특이한 지역인재 전형을 쓰고 있는 데가 청주교대하고 공주교대인데요. 세종 아이들은 청주교대와
공주교대 모두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자격을 충남, 세종, 대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충북, 세종, 대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청주 그리고 공주 모두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인재 전형이라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안내드렸고요.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선택 과목 고르기 시작하고 아이들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인 것 같아요. 중간에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종합전형을 못 쓰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1학년 아이들이 340명입니다. 아이들 입학하고 3월 초에 아이들한테 진로 희망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들 진로 희망 조사하고 지금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시작되면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저 진로가 바뀌었어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가 바뀐 경우에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생기부 때문에 이거 어떡하죠? 라고 고민을 하는데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가 결정된 시기가 아니고 진로를 만들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충분히 진로가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와 그리고 그 진로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고민하고 노력해온 결과 그 과정들이 생기부에 잘 녹아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들이 하나는 성균관대 그 고교생활 가이드북 해서 학종 안내서고요. 옆에 있는 거는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인데 두 학교 모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학생이 얼마나 그 진로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열심히 활동을 해왔느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진로가 확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로가 확고했던 친구들도 진로가 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진로가 좀 변형되거나 또는 약간 비슷한 계열이지만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서요. 제가 좀 안내해 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진로 목표를 구체화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 진로 목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아이가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찰과 탐색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그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거는 교과 세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세특 중요하다. 세특 어떻게 적혀요? 세특에 적혀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뭐 하면은 이거 세특에 적히나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적히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활동 과정과 결과물이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유심히 보고 아이의 그 내용을 적어줬을 때 정말 진정성 있는 생기부 세특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이게 적히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교과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인 성장도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진로 역량도 키울 수 있어서 교과 세특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교과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교과 세특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종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면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 지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활동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생기부를 적어줄 때 이게 과연 나의 교과의 목표에 맞는지, 내 수업의 목표와 맞았는지, 우리 교과에서 추구하는 성취 기준과 일치하는지 의아함이 들 때가 많은데요. 대학에서도 이러한 세특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진로 역량이 대학 수준을 넘긴다. 이것도 애들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가져올 때가 많고, 실제로 이 아이가 이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와 연계지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금상첨화의 활동이겠지만, 내가 억지로 나의 진학을 위해서 교과의 성향이나 교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모든 활동을 진로 진학과 맞추어서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 학교, 대학에서 보는 거는 진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을 해왔냐,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공부할 그 역량을 갖췄냐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 본연의 성격에 맞추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세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국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학교들에서 추천하고 있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는 아이가 책을 읽고 해당 내용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사고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식까지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기부에서 독서 상황이 대학에 제공되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아이가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정량적인 거는 제공되지 않지만,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넓혀왔는지는 입사관들도 좋아하는 요소이고, 아이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지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책 읽는 습관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책을 잘 읽어요. 1시간 동안 책을 읽어라 라고 해도 쉬는 시간이 돼도 책을 덮지 않고 계속 읽지만, 책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은 5분을 버티지 못해요. 저희가 국어 교과다 보니까 책을 읽자, 책 읽고 도서관으로 가보자, 또 저희는 고전 읽기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교과서가 없는 과목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5분 지나면은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꾸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것도 지금 중학교 시기에서는 아이들 고등학교 대비해서는 매우 좋은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나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독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내용,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독서 상황이 전송 대입 자료로 보여지진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 독서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아로리 웹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학생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대에서 이렇게 독서를 통해 독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독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도 학교에서 한 거를 제외하고는 대입자료 전송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20시간 해야지 감점 없이 내신 점수 산출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어가지고요. 봉사활동은 그 봉사활동 실적이 적히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가 다른 활동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나눔과 배려 그리고 규칙 준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봉사활동 20시간, 100시간을 했다보다 아이의 인성적인 요소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봉사활동을
아이가 꼭 의도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이나 도우미 활동을 해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아이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있다면 대입에서 불리한가요? 사유가 있는 지각이나 조퇴, 결석은 가만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나 질병, 결석, 지각, 조퇴도 너무 많을 때에는 좀 불리하게 들어갈 수는 있고요. 질병, 결석, 지각, 조퇴도 많으면 불리할 수 있는데 미인정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의 성실성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석 상황에서 아무런 숫자 없이 점만 찍히는 게 가장 성실한 아이이고 성실한 아이는 어느 자리에 갖다 두던지 간에 어디에서든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출결사항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감점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출결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8시 30분, 저희 학교는 8시 30분까지 등교인데요. 29분이면 난리가 납니다. 저 문에서부터 아이들이 후다다다다 뛰어오기 시작해서 저를 앞질러서 교실로 싹 들어가면 선생님보다 빨리 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5분만 일찍 오라고 합니다. 5분만 일찍 오면 아침이 여유로워지고 지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입시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나고 들어오는 것, 미인정 지각 많아지는 것도 입시에선 불리할 수 있어서 조금만 일찍 준비해서 늦지 않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아이의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종합전형에서 저희가 문항을 설정하고도 되게 어려운 문항이었던 게 이 문항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위한 좋은 생기부는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좋은 생활 기록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조금 이제 해봤는데요.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는 아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가장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이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학교생활 즐겁게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이들이 했던 노력에 비례해서 좋은 생기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서 낙서처럼 써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바른 인성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 아이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다 보니까 친구나 또는 선생님 같은 학교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성실히 그리고 어려운 과제도 도전해보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을 탐색하는 지적 호기심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진로, 자신이 희망하는 그 분야만 보고 있는데 자기의 진로 역량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한테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제 진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진로에만 좁혀있던 시야가 트이게 되고
그래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뽑아내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감히 좀 간단하게 휘적휘적하면서 적어봤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가는 친구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대학교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로 내신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냐,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모집 요강을 보면 점수 산출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서 그 식을 아무리 봐도 계산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각 일반계 학교든 어느 학교든 그 내신 점수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을 집어넣으면 각 대학별로 아이가 어떤 내신 점수인지 산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신선이다. 이 정도 이제 대략적인 거는 저희가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대학에 맞춰서 정확하게 뭐다까지는 우리가 계산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어떤 공식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내신 산출 방법이 이 등급 나온 거 쭉 더해서 8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8개로 나누는 방법 생각하실 텐데 보통 대학에서 내신 점수를 산출할 때는 단위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수와 등급을 곱한 총합을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누게 돼서 단위수를 반영한 등급, 평균 등급을 산출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아이의 내신 등급이 몇 등급대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해 낼 수 있지만 대학마다 학년별 비율이 다르고 과목에 대한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 평균 점수대에서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은 모의로 아이의 내신 점수를 산출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입학처에서 내신 산출을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자기 정보하고 성적 관리 부분에 아이의 내신 점수를 넣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이 성적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의 내신 점수를 산출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어디가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도 내신 점수 산출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저희 1학년 학생인데 제가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로 했을 때 이렇게 학생의 내신 점수가 산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알려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인 내신 등급 때는 아이가 좀 가늠할 수 있도록 내신 점수 산출하는 등급 산출하는 것은 좀 아이와 함께 아이 이렇게 학기말 성적표 받으면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가 해당 대학에 어느 점수가 나오는지는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등급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면은 전년도 합격자 성적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그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요 밑에 부분에 좀 보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대학 충남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충남대의 모든 학과의 전년도 등급 컷과 백분위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는 대학 어디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수시에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정성평가는 이제 아이들을 교과 성적으로 뽑는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보는 서류평가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
지역 균형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뽑는 학교들이 많고요. 대부분 서류 평가가 거의 정성 평가로 종합 전형과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성 평가가 좀 비중이 큰 학교가 동국대로 보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서류 30%를 정성평가 하는데요. 학생부 전 영역을 모두 보고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상위 10과목만 단위수 반영하지 않고 상위 10과목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동국대 아이들 이렇게 입시 결과 보면은 1.0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잘 받은 등급들만 나오다 보니까 1.0에 수렴을 해서 등급에서 아이들이 변별이 되지 않으면 변별성을 갖게 되는 것은 서류평가 부분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전재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목 선택에 따라서 점수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미적이나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상위권 인문계열을 선택함으로써 상위권 인문계열의 정시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인문계열 과목에서는 지정 과목이나 선택 과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계열에서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으로 두다 보니까 이 과목을 본 친구들이 표준 변환 점수나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열로 지원을 했을 때 인문계 실제 인문계 아이들보다 자연계에서 온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과 쪽에서도 사회탐구 영역의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과탐과 비슷하게 이제 표준 점수를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서울권 인문계열 학과의 등급 정시 컷이 상향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기는 이제 수능으로만 대학 갈 거라고 막 자기 공부만 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서울대가 했고요. 서울대가 하면서 올해 고려대에서 교과 우수 전형 해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가 올 5월에 25학년도 대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26학년도 현 고1부터 연세대도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 입시가 바뀌는 거여서 내년이 아니라 올해 미리 예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여서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저희는 아이들한테 수시다 정시다를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충실하게 해간다고 하면 내신 준비하는 것과 수능 준비하는 게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게 고등학교 공부이고 그래야만 아이가 수시 준비하면서도 최저를 맞출 수 있고 혹시라도 수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했을 때 정시까지 길게 갈 수 있는 거여서 너무 단적으로 난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이거를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보인다 7번째 주제에 있는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이제 안내해 놓았는데요. 제가 만든 자료도 전재 선생님과 함께 세종대왕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만족하는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대입 입시를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